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경험상 항상 흔들릴 때는 처음 투자의 포인트를 다시 제대로 짚고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AI 투자의 길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엔비디아 투자의 제1원칙은 AI가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딥시크발 공포의 매도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본다면 엔비디아 투자의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쭉 한번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AI는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80년대 PC의 도입기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코딩을 빠르게 끝내고 자율주행을 하고 추천 및 랭킹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전화통화나 회의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 탐지 및 예방 작업을 대체하고 신용평가 점수의 매개 변수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늘려 개인의 신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고 대출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료 이미지와 영상 분석 그리고 각종 연구 개발의 시간이 줄어들고 제조업에서는 오류 탐지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건 이제 LMM을 선택하고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하게 되면 기업만의 자신들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국의 빅테크들만 대규모로 AI와 머신러닝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달라진 점입니다. AI 가속기와 AI 모델은 CPU,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처럼 IT 인프라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앞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AI 기술 스택을 내재하고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킹 인프라 지출은 연간 이미 200빌리언 이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매출이 800빌리언 이상 발생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AI 인프라 지출이 연간 몇 빌리언 이상인데 그로 인한 AI 소프트웨어 매출이 몇 빌리언 이상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구글은 이렇게 깔린 네트워킹 인프라를 활용해서 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이는 네트워킹 매출이 아닌 광고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깔린 네트워킹 인프라를 이용하여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팔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킹 매출이 아닌 소프트웨어 매출로 잡힙니다. 인프라 지출에 대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매출에 대한 인식 과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기업들이 앞으로 20년에서 40년을 바라보고 재련소 건설을 결정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캐펙스란 몇 년과 몇십 년 단위의 경쟁 역량 향상, 매출 증가, 생산성 향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AI라고 저도 합쳐서 부르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가속 컴퓨팅이자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2.0이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가장 밑에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1985년 칼텍의 컴퓨터 과학 강의에서 말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잘못 지어진 이름입니다. 연산, 즉 컴퓨팅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링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식의 파일링 시스템을 자동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만든 것이 현재의 컴퓨터입니다. 구식의 파일링 시스템은 상자의 서랍에 카드를 넣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각 영업사원별로 카드가 있을 겁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급여는 얼마인지 커미션율은 얼마인지 지난달에는 얼마를 팔았고 어디서 팔았는지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많을 테니 많은 카드에 적혀 있죠. 이 파일 사무원은 매번 영업사원의 카드를 꺼내서 얼마나 팔았는지 제품별 수수료율을 찾아서 곱하고 카드에 적어서 다시 넣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매번 이런 일을 해왔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본다면 영업사원의 카드를 서랍에서 꺼내 가져와서 어떠한 데이터를 읽고 카드에 숫자를 쓴 다음 곱셈을 해보고 다시 결과값을 적어서 카드를 서랍에 넣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계산이 핵심인 과정이 아니죠.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 자체를 컴퓨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AI가 GPT, 사전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증명한 트랜스포머의 가치, 지금 모델들의 모든 근간인 트랜스포머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매우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압축하고 일반화하는 데 여전히 매우 훌륭한 모델입니다. 일종의 지능을 가진 모델, 즉 LMM이 생기자 AI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크게 낮아졌습니다. IT를 다루는 능력이 낮았던 기업들도 자신만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게 배경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여기서 많은 걸 바꿨습니다. 2010년대 이전에 AI는 컴퓨터 비전, 스피치, 그리고 자연어 처리와 강화 학습까지 완전히 분리된 영역들을 다뤘습니다. 개발자들의 학습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논문들을 모두 다 읽을 수 없었고 마치 게임에서 직업을 정하듯이 각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머신러닝 기반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제프리 힌튼과 일리아 수츠케브가 이룬 성과인 알렉스네부터 이러한 분야들이 머신러닝과 신경망으로 통합됐습니다. 아키텍처는 모두 달랐지만
있지만 다들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다루고 신경망을 최적화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점에서 비슷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단백질 모델링, 음악, 로봇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AI가 모든 성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고 모든 AI 논문들이 학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쓰기 시작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산업의 표준이 생기게 되면 발전이 빨라지듯이 모든 것이 통일되기 시작하니까 발전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2020년 6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모델이었던 오픈AI의 GPT-3가 등장했습니다. GPT-2의 매개 변수가 1.5빌리언이었던 것에 비하면 GPT-3는 175빌리언의 특징으로 매우 엄청난 학습 데이터와 매개 변수 크기를 가졌습니다. 매개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지기 시작한 흐름이 GPT-2에서 발표된 이후 GPT-3에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가속도를 타고 있던 시점에서 2022년 말 생성형 AI 러쉬를 만들었던 챗GPT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모두가 GPT의 성공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로 기존의 AI 모델의 학습량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학습 횟수를 반복한 특징을 가진 모델들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져다가 파인 튜닝하게 되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작업을 따로 공부해야 하던 시절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용자들이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하게 되면 용도에 맞는 AI를 쓸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LMM은 AI 시대의 OS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AI 워크로드별로 비용 대비 영향을 평가해가면서 AI 워크로드를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말이죠. 일정량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매출 증가 혹은 비용 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보는 과정이 Proof of Concept입니다.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상할 것이고 어떻게 LMM을 쓸 것이고 어떤 툴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비용 대비해서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생각될 때 이를 추론 워크로드로 선택하고 LMM의 API 사용량을 키우는 프로덕션 과정을 거칩니다. LMM API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AI가 계속해서 가치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제번스의 역사를 입증해온 것처럼 AI 업계에서도 달러당 지능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용 사례가 생겨나고 기존의 워크로드들이 볼륨을 늘리고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의 대전제는 AI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후다의 해자가 유지될 때입니다. 2023년 슈퍼마이크로발 공급망 위기가 있거나 2024년 블랙알 노이즈가 있었던 구간에서도 이 대전제는 그대로였습니다. 두 가지가 유지된다면 현재의 TSMC 코어스 용량이 매분기 늘어나고 이것이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중국 대신에 제3국가의 칩을 팔아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 모든 투자의 가장 큰 대전제인 AI는 가치가 있는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H20에 대한 얘기로 들어와서 미국 시간 4월 15일 장 마감 이후 올라왔던 엔비디아의 8K 자료가 화제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4월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향 중국 수출 규제를 통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즈닝 작업에 뛰어난 H20을 중국에 팔지 말아라. 비슷한 메모리 대역폭과 비슷한 칩 간 상호 연결 수준의 칩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쓰일 위험이 있어서 안 되겠다. 네 번째는 이로 인해서 2025년 1분기에 5.5빌리언의 비용을 반영하겠다. 재고와 구매 약정, 준비금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맥락들을 조금만 더 하자면 첫 번째는 이것은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22년 10월 2023년 7월과 10월에 AI 칩 수출 규제 당시에도 수출을 위해서 라이선스를 받으라 이런 것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크게 재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거나 미루는 식으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딥시크 이후 중국 내 H20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그리고 H20이 왜 리즈닝에 좋은지는 퀵테이크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슈퍼컴퓨터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죠. 이것은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에 있는 국가안보 및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 BIS의 규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BIS의 이런 조항 근거에 따르면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경우 H20의 수출을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슈퍼컴퓨터란 H20 기준 2700개 이상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게 되면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었죠. 중국은 2024년에 100만 개의 H20을 구매했고 2025년에는
주문량 기준으로 130만 개 가까운 칩을 1분기까지 주문했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컴퓨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클러스터를 묶을수록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해진다는 점, 그리고 텐센트의 훈이한 라지가 대량의 H20으로 훈련됐었다는 증거를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BIS 슈퍼컴퓨터 항목에는 위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이를 만들 때부터 이를 알면서 눈감았던 것인데 중국의 AI 연구소들이 따라붙는 속도나 정도가 매우 거세기 때문에 규제했습니다. 4번은 비용 5.5빌리언 반영은 블랙웰은 TSMC 코어스 L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퍼 같은 경우는 TSMC 코어스 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서 KYC GPU 테스트나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모듈, 서버, 보드로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제공품들로서의 재고, 그리고 공급 막내 기업들에게 H20 주문을 조건으로 미리 선계약했던 구매 약정이 있고, 그리고 각종 준비금들을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죠. 이렇게 늘려왔던 것처럼 제공품과 구매 약정 등을 일정 부분을 제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로 내려와서 H20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14% 정도였습니다. 해당 매출 비중 14%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게이밍, 네트워킹, 자율주행 칩을 모두 포함한 값임을 생각해본다면 실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은 10% 초반대였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나 2025년 3월에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매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만큼 최근에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었던 1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구매나 밀수를 통한 컴퓨팅 구매, 게이밍 GPU를 통한 우회 구매를 통해서 일부 매출을 보완할 가능성은 배제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향 매출 비중을 10% 초반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시장에서는 딥시크 이후 중국향 H20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순으로 H20에 대한 실망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H100과 H200의 밀수 규모는 연간 5만 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효율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10배 격차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이제 5만 개 이상의 GPU 클러스터는 갖춰야 함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H20을 텐센트의 훈리한 라즈처럼 프론티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H20을 정식 구매하는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클러스터를 구매해야 하는데 연간으로 중국 내에서 5만 개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면 개별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건 1만 개 내외일 겁니다. 이 정도로는 클러스터를 구매하는데 거의 많은 영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H20을 구매하는 규모가 컸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딥시크가 쿠다에서 적용한 혁신들이 대부분 컴퓨팅, 즉 플롭스 위주의 워크로드를 메모리 용량과 메모리 대역폭, 칩 간 상호 연결 대역폭을 우수하게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할당을 바꿨기 때문에 리즈닝 트렌드 이후에는 H20의 매력이 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수요가 H20으로 잡혔을 거라고 가정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역사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까지도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년치의 HBM과 TSMC 칩을 비축해두고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수개월치 AI 가속기를 비축해뒀음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중국향 AI 매출은 규제를 앞둔 상태로 미리 AI 칩과 부품을 비축하기 위한 수요가 붙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화웨이의 어센드 910C는 단일 칩 기준으로 보자면 H100 대비 60%의 컴퓨팅을 내고 있습니다. A100과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엔비디아 대비 4년 정도의 설계와 성능 격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클라우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비효율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통할 수 있는 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칩 간 전력 규모가 거의 2~3배 가까이 비효율적이지만 중국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짓는 비용이 미국의 고임금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소 엔비디아의 칩을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미리 비축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무조건 더 나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는 실제로는 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AI 영토가 이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상 멀쩡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AI 디퓨전이 적용되는 5월 15일부터는 원래대로도 중국이 티어 3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에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20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못 팔게 될 예정이었죠. 이 때문에 현재의 기본 배경에서 AI 디퓨전을 빼놓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전에 2025년 AI의 모든 것 세미 애널리시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와 AI 디퓨전의 디테일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AI는
이 이후 많이 쇠락할 것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에는 관성적으로 5월 중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에 칩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잡혀 있습니다만 AI 디퓨전 적용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 중국은 티어3 국가라서 팔 수 없게 됐었던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정리하자면 H20 수출 규제는 펀더멘탈에 좋지는 않습니다. 5월 15일에 AI 디퓨전에 대한 디테일이 어떻게 어떤 강도로 나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중국행 수요는 보따리 밀수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우회 구매, 그리고 지금처럼 게이밍 GPU를 통해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본적으로 H20 비중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EPS 추정치를 10% 하향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말씀드리는 주 맥락은 똑같습니다. AI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가, 그리고 쿠다의 해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버웨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확인하기로 2025년 3월부터 폭스콘을 통해서 GB200 NVL72 양산이 정상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의 컨센보다 양산이 순조로움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만은 최근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라는 것의 인기 이후 사용자 기반이 5억 명에서 8억 명까지 몇 주 사이에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TSMC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된 상태이며 지정학적 리스크나 관세 등에도 불구하고 TSMC의 AI 가속기 전망과 고객들의 코어스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관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 성장과 캐펙스 계획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AI 수요가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가지였습니다. 주말 사이 반도체 관세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고 해당 반도체 품목 관세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찾아낸 무관세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흑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와 US 레어어스에 대한 초기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AI 심화편 자료였습니다. 오픈AI GPT 4.5에 대한 사전 훈련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오픈AI 내에서 프로젝트 스트로베리를 이끌었던 노안 브라운의 테드 강연입니다. 오원이 나오기 전과 후를 설명하고 리즈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7년 IBM의 딥블루, 2016년 딥마인드의 알파고, 2024년 오픈AI의 O1은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스템2 사고방식을 확장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